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안면 송정리 김시종가. 학문과 도리를 자랑하던 그 집안은 김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5살 아들 도혁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내가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젊디 젊은 김진사에게 사방에서 재촉이 들어왔다. 진사나리,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새어미를 들이셔야지요. 어찌 홀로 아이를 기르시렵니까? 그래서 말인데, 저 아래 마을에 가난하나 곱고 단정한 처자가 있다도이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혼례를 올렸다. 새 아내의 이름은 연심. 손끝이 야무지고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다. 하지만 어린 도혁은 연심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저 여인, 제 어미 아니옵니다. 어찌 제 어머니인 양 행세하시나이까? 연심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도련님, 제가 친어미는 아니어도 실사옵니다. 제게 말씀도 걸지 마시옵소서. 제 어머니는 이미 저세상 분이시옵니다. 어린 도혁은 고집이 셌고 새어미 연심에게는 날선말로 상처 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 도혁의 모진 말에도 연심은 누구보다 정성스레 그 아이를 돌보았다. 도혁이 알아누웠던 겨울, 밤새 이마를 짚으며 기도를 올렸다. 이 아이만 낫게 해주신다면 저의 팔 한 짝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외우면 연심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손바느질을 하며 말했다. 도련님, 다 외우거든 소리내어 읽어보소서. 어미는 글은 몰라도 도련님 목소리는 듣고 싶소이다. 도혁이 추워서 칭얼대면 연심은 아이를 업고 부엌으로 가 아궁이 옆 따뜻한 자리에 잠시 앉았다. 아이의 손도 그 품 안도 데워진 다음에야 다시 방 안에 내려놓곤 했다. 허나 연심의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도혁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며 연심을 애써 괴롭히려 들었다. 미나리 남을 늘 어머니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못하냐고요. 아니, 해주기 싫은 거겠지. 한겨울 장터엔 눈바람만 휘몰아치고 상인들조차 몇 없었다. 그나마 남은 이들도 말을 꺼내는 연심을 보며 혀를 찼다. 미나리라, 겨울엔 씨도 없어요. 봄까지 기다리셔야지. 그 말에 연심은 인근 고을 장터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눈 속에 덜 마른 미나리 몇 뿌리를 파는 노파를 만났다. 이거야, 장아찌 담그려던 거지. 별 맛도 없을 텐데. 연심은 손을 꼭 모으며 간청하듯 말했다. 괜찮사옵니다. 아이가 그 미나리만 먹고 싶다 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겨울 눈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민물 붕어탕이 먹고 싶습니다. 하고 도혁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어머니께선 이맘때쯤 항상 민물 붕어를 푹고 와서 국을 끓여주시곤 했다고요. 지금은 그리운 그 맛을 다시 볼 수 없겠지요. 연심이 조심스레 말했다. 도련님, 지금은 강도 얼어붙고 붕어 한 마리 구하기 어려운 날씨온데 만약 진짜 내 어머니였으면 못 구했겠습니까? 친어머니였다면 강이 얼었든 눈이 쌓였든 상관없었겠지요? 연심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얼음으로 뒤덮인 송정천 강가로 향했다. 집신 속 발가락은 금세 얼어붙었고 손등엔 동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서성이다가 가까스로 강 어귀에서 낚시꾼에게 붕어 한 마리를 얻었다. 연심은 그 붕어를 장바구니에 고이 싸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무렵 마루에 앉아있던 도혁은 연심이 정성껏 푹 고아낸 붕어탕을 한 숟갈 뜨더니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붕어탕이랍니까? 제 어머니 손맛은 이리 비리진 않았습니다. 도혁은 숟가락을 툭 놓고
그릇을 앞으로 밀쳐냈다. 연심은 말없이 그것을 주워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발을 옮겼다. 등을 돌린 채 조심스레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리곤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어미 노릇이라면 난 아직도 모자라구나. 마침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하녀 옥분과 정순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아무리 도련님이 아직 어리시다 하나 어찌 그리 마님께 모진 말을 하실까? 참 너무하셔. 연신 마님은 뼈에 살을 바르는 줄도 모르고 도련님만 보신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친자식도 아닌데 어찌 그리 정성을 다하시나 몰라. 연심은 그렇게 어미 아닌 어미가 되어갔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연심은 조심스레 마루에 앉아있던 도역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도혁아, 너에게 동생이 생겼단다.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작고 붉은 사내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그 조그마한 손은 연심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역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다. 이젠 저는 그저 곁다리 아이겠지요. 어디 뱃속에서 낳은 자식과 제가 같겠습니까? 연심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넌 언제까지나 내 아들이지. 도역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살기가 섞여 있었다. 됐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저 아이만 없었으면 어머니는 예전처럼 저만 바라보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도 내 아들이고 저 아이도 내 아들이다. 이 어미는 어느 쪽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법은 없으니 걱정 말거라. 응?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역의 마음속엔 원망이 서서히 커져갔다. 아버지 김진사는 늘 엄한 분이었다. 도역이 글을 외우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따위로 할 거면 붓을 내려놔라. 하며 매서운 눈길로 꾸짖곤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마당에서 갓난 동생을 품에 안고 환히 웃고 있었다. 아이가 수염을 잡고 옹알대자 김진사는 뺨을 비비고 웃음을 터뜨렸다. 문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역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날 밤 도역은 책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글귀 하나 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진사는 아기를 재우고 있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은 조용히 하거라. 동생이 겨우 잠들었다. 도역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어느 날 연심이 마루에서 동생 정혁이의 옷을 꿰매고 있자 도역이 다가와 바느질 상자를 발로 걷어차며 말했다. 이 집엔 저는 없고 동생만 있죠? 그깟 자식 하나 태어났다고? 이젠 온 집안이 그 아이만 보는 겁니까? 연심은 놀라 도역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어미는 그런 적이... 어미요? 전 언제부터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그때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김진사가 호통을 쳤다. 이놈! 어미한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냐? 어미를 어미라 부르지 않겠다? 그런 입으로 벼슬을 논한다면 그건 거짓말 외우는 놈이지. 도역은 결국 허리를 굽히고 회초리를 맞았다. 몇 대의 매가 지나간 뒤 김진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아직 사람을 모른다. 네 어미는 피가 달라도 너를 위해 살고 있는 분이다. 도역은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문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연심과 아기를 노려보았다. 쟤만 사라지면 다시 나만 바라보실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역이 12살이 되었고 동생 정혁은 5살이 되었다. 화창한 어느 아침, 도역은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입고 연심 앞에 나섰다. 어머니, 정혁이 데리고 장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심심하다고 해서 사람 구경 좀 시켜주려고요. 연심은 놀란 듯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도역의 뜻밖의 말에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장애? 그래, 다녀오너라. 호격길에서 울거든 꼭 안아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은 꼭 잡고 다녀야 한다. 예, 염려 마십시오. 도역은 동생 정혁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연심의 입가에 처음으로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늘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도역이었기에 그 낯선 모습이 더욱 뭉클하게 다가왔다. 늦었지만 이제야 정이 드는 모양이구나. 장터는 5일장 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소를 담은 광주리, 두부를 나르는 상인들, 떡을 파는 노파들, 왁자지껄한 장터 소음 속에서 정혁은 도역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도역은 조용히 말했다. 정혁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형이 저기 가서 너 좋아하는 엿 하나 사올 테니까. 정혁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아. 그러나 도역은 엿가게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시장 반대편 골목으로 돌아 정혁이 찾지 못하게 사람들 사이로 몸을 감췄다. 정혁은 한참을 기다리다 형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형아, 어딨어? 나 너무 무서워. 형아. 애타게 형을 찾는 아이의 목소리는 장터의 소음에 묻혔고 그 작은 몸뚱이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에 섞여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도역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옷소매엔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연심이 문 앞에서 달려나왔다. 도혁아, 정혁이는? 네 동생은 어쩌고 혼자 들어오느냐? 도역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뒷산 쪽 오솔길에서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정혁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역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그저 담담한 얼굴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 순간 연심의 손끝에 힘이 풀렸다. 들고 있던 물동이가 돌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정혁아. 그 밤 연심은 초를 들고 산을 올랐고 그 다음 날은 강가를 헤맸으며 그 다음 날은 장터를 뒤졌다. 하지만 정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심은 시간이 흘러도 항상 문 밖에서 아이 이름을 중얼거리며 울었다. 하지만 도역이 볼까 두려워 연심은 몰래 눈물을 삼켰다. 도역은 그런 연심을 지켜보며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벌써 죽었는지도 모를 아이를 대체 몇 해를 찾아다니는 건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연심은 주름이 늘어난 중년의 어머니가 되었고 도역은 장성에 장가를 들게 되었다. 들어온 며느리는 욕심 많고 성질 고약하기로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다. 살림살이 하나 들여놓을 땐 금을 받고 종 하나 부릴 땐 3명을 갈아치운다더라. 연신마님이 걱정이야. 저리 지독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그런 소문에도 연심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저 도역이 편안히 살기만을 바랐다. 도역이 혼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사는 한양을 오가던 길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를 마치고 상복을 벗기도 전에 안채에서는 낮고 싸늘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집은 이제 제가 안주인입니다. 후처셨다는 분이 안방 지키고 있는 건 안 될 말이겠지요? 하녀들이 듣는 앞에서 연심을 향한 멸시가 서슴없이 뿜어져 나왔다. 밥만 축내는 늙은이 꼴배기 싫어 죽겠네.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나갈 것이지. 누가 좋아한다고 저러고 있나 몰라. 옆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모진 말에 연심은 말없이 고개만 떨군 채 고요히 눈물을 흘렸다. 김진사가 살아계셨을 땐 감히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 누구도
그녀를 막아주는 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도혁이 방 안에서 글을 펼치고 있을 때였다. 안채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서방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들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말입니다. 오늘 낮에 안방 장롱에서 뭔가를 꺼내 조용히 뒤편 헛간에 숨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도혁의 손이 멈췄다. 어머님이 무엇을? 확실하진 않지만 아버님 유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늘 곁에 두시던 상자였으니까요. 설마 그럴 리가.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허나 후처셨지 않습니까? 혹여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라도 하셔서 그 아이에게 유산을 모두 넘기시겠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렴 서방님보다는 핏줄이 더 당기는 법이지요. 그 말에 도혁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본 며느리는 조용히 쐐기를 박았다. 차라리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우리 집안을 지키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째 말이 없던 도혁이 마당에 나와 연심을 불렀다. 도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싸늘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 집에 더는 계실 이유가 없으니 짐을 싸서 나가시지요. 연심은 순간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혁아.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라 불러야 할 분도 아니니 이제는 서로 인연을 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연심은 서서히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네 밥상을 놓친 적도 없고 네 젖을 먹인 건 아니라 해도 손에 물집이 터지도록 너를 키워온 사람이다. 도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더욱 차갑게 말했다. 생색은 그만 내시지요. 전 어머니께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알겠네요. 그 모든 친절이 결국 아버지 재산 때문이었겠지요. 그 순간 안채에서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다. 짐은 제가 미리 챙겨드렸습니다. 더는 재산을 욕심내지 마시고 이 집을 떠나시죠. 연심은 그 말을 듣고서야 이 모든 흐름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듯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꼭 다문 채 눈물 맺힌 눈으로 도혁을 바라보았다. 너를 내 배로 낳지 않았을 뿐 가슴으로 키운 자식이었는데 내가 그리도 불편했느냐. 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며 뱉은 한마디가 전부였다. 이제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도혁아, 어찌 이리 매정하냐. 너를 어릴 적부터 품에 안고 단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느니라. 그러자 도혁은 한껏 쓴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 아들, 그 잘난 정혁이 생각에 매일같이 문 밖에서 울던 걸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어 말했다. 속으로는 절 원망하셨겠지요. 자기 아들 잃어버린 그날 그 옆에 있던 놈이 저였으니까. 연심은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어머님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이제 어머님 필요 없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얀 눈이 퍼붓는 겨울. 연심은 작은 보퉁이 하나 들고 길없는 눈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들판은 온통 희뿌였고 그 위를 걷는 연심의 발끝은 이미 얼어 감각이 없었다. 집을 등진 지 사흘째. 배고픔도 추위도 더 이상 참을 기력이 남지 않았다. 이 길 끝에 어디든 몸 하나 뉘을 곳이 있었으면. 그때였다. 외진 언덕 너머로 연기 한 줄 피어오르는 초가주막이 보였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허름한 주막 안에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풍겼다. 연심은 기침을 한번 삼키고 나무 평상에 조심스레 앉았다. 곧이어 인상 좋은 주모가 다가왔다. 손끝이 다 얼었소이다. 고갯마루라도 넘다 오신 게지요? 장정도 나가 떨어질 추인데 여인네 혼자 어딜 그리? 연심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말했다.
혹시 국밥 한 그릇 덜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은 다음에 꼭. 주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연심의 앞에 놓였다. 속을 좀 데우시고 말은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연심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 입에 넣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잠시 후 주모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으며 말을 건넸다. 보아하니 무슨 사정이 있는 듯한데 혹시 지아비가 내치신 겁니까? 연심은 고개를 조용히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지아비는 진즉 세상 떠났고 제가 손수 키운 자식에게서 이젠 필요 없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왔사옵니다. 주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 집은 크진 않지만 밥 지을 손 하나만 더 있어도 든든한 집이요. 갈 곳이 없으시다면 여기 머무시오. 연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옵니다. 뭐라도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주막에 머문 지 달포쯤 되었을 무렵 연심은 자주 들르는 손님 하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수더분한 나무꾼이었다. 등에 짐을 지고 오다가 꼭 점심때쯤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다.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곱고 고된 몸을 이끌고도 사람을 밝게 보는 총각이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국밥을 다 먹고 나가려 할 때 연심은 무심코 그의 옷깃을 털어주다가 귀 뒤편에 난 엄지손톱만한 점 하나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정혁이도 저 자리에 저만한 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눌렀다. 아니다. 우연이겠지. 이 세상에 점 하나 겹친다 해서. 며칠 뒤 나무꾼이 늦게 주막에 들러 장작짐을 벗고 앉았다. 연심은 그에게 따뜻한 숭늉 한 잔을 내주며 말했다. 총각은 말솜씨도 곱고 마음씨도 곱구먼. 내 자식이 살아있었으면 자네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싶다. 그 말에 나무꾼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어릴 적 길을 잃었더랬습니다. 그때가 겨우 5살 즈음이었지요. 장터에서 형을 따라갔다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심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한참을 숨을 고르다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입고 있던 옷 같은 건 혹시 남아있느냐? 그 옛날 잃어버릴 때 입고 있었던 위쪽오리 하나가 있사옵니다. 소매자락에 붉은 꽃이 곱게 수놓아져 있었지요. 혹시라도 그 자수가 어미를 찾는 길이 될까 하여 이리저리 떠돌면서도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연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에, 내 새끼 정혁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연심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다. 나무꾼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연심은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았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어찌 된 일인지 남 같지 않더라. 이 가슴이 먼저 알아봤느니라. 이 어미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밤마다 네 이름 부르며 이불을 적신 날이 얼마였는지. 내 새끼, 내가 널 어떻게 잊고 살았겠니? 수많은 눈물 끝에 연심은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정혁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모질게 어미를 내쫓았던 도혁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사실 그토록 연심을 내치려 들던 며느리에겐 처음부터 흑심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재산을 모두 손에 쥔 그 여인은 슬그머니 외간 남자와 손을 잡고 살림을 몽땅 챙겨 도망쳐버렸다. 김진사 댁은 더 이상 도혁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그가 매정하게 버린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미였고
그 대가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찾아왔다. 며칠을 굶은 도혁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장터 끝 외진 주막으로 들어섰다. 봄인데도 여전히 살 속을 파고드는 찬바람. 그의 옷은 달코해져 거린과 다를 바 없었다. 주막 안은 연기와 국물 냄새로 가득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도혁은 저도 모르게 걸상을 찾아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바삐 나무 숟가락을 씻고 커다란 솥에서 국을 푸고 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도혁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다름 아닌 어머니 연심이었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 그 손짓은 어릴 적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리던 그 어미였다. 그는 국밥 한 숟갈도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장작불을 피우는 연심 앞에 도혁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박으며 입을 열었다. 연심이 도혁을 보자 놀래들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렸다. 아니, 너는 도혁은 마당에 고개를 박은 채 울먹였다. 정혁이를 그때 장터에 버린 것도 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모두 저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고 연심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쩌다 일이 된 것이냐. 누구보다 잘 살길 바랬는데 나는 네가 다시 어미라 불러주는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도혁은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연심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님의 그 사랑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따뜻한 손길을 제가 발로 걷어찼사옵니다. 그때 주막 안쪽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정혁이 걸어 나왔다. 낯익은 얼굴, 낯익은 눈빛. 한눈에 봐도 자신과 꼭 닮은 동생 정혁이 분명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도혁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정혁을 바라봤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어미가 너만 바라보는 게 두려워서. 염치 없지만 나를 용서해다오. 정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다가와 도혁의 어깨를 붙들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어머니께선 누구보다 따뜻한 품을 지닌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도혁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다. 다식은 국밥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 데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혁은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며 못다한 효를 다해 연심을 정성껏 모셨고 정혁은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하듯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비록 상처 많은 세월이었으나 세 사람은 마침내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갔다.